네, 안녕하세요. 오늘 그 무기화학 마지막 강의 하고요. 그, 어, 이번에는 필름 무기물을 어떻게 합성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어, 필름으로 제작하는지에 대해서 배우고, 다음에는 이제 기말고사 리뷰하면서 이번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Material Synthesis and Film Fabrication and Review for the Final 해서 진행할 건데요. 이제 기말고사는 다음 주 화요일이고요. 어, 9시 반부터 10대 106호에서 시작합니다. 시간은 무제한으로 드릴 건데 기본적으로 한 2시간 정도 풀 수 있는 분량으로 준비한 것 같고요. 그리고 모두 다 서술형이고 여러분들이 잘 적응해서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번 강의에는 계속 그 반도체 또는 태양광 또는 바이오 물질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무기물들이 어떻게 적용되는지에서 배웠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반도체 산업이나 태양광 산업에 가면은 얘네들을 어떻게, 단순히 저희들이 이론만 갖고 있는데 이론을 통해서 어떻게 실제로 얘네들을 필요할 수 있는 성능을 갖게 만들고,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음, 이번에 간단하게 배우고 그리고 리뷰를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물질을 만들기 위해서 증착을 하게 돼요. 반도체나 태양광 같은 경우는 이렇게 레이어드 구조, 이렇게 층 구조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리콘 위에 알루미늄 나이트라이드 깔고 갈륨 나이트라이드 깔고 뭐 다양한 걸 이렇게 깔아요. 나중에 뭐 갈륨 나이트라이드 이렇게 깔게 되는데,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까냐? 단순히 저희들이 물질을 섞어서 하는 게 아니라 얘들이 증착 기술이란 게 들어가요. 증착 기술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복잡하면서도 굉장히 이제 어떤 그 소자에서의 성능을 내는데 소재만큼이나 중요한 부분들을 차지해가지고 여러분들의 이 부분을 이해하고 가시면은 시험과 별개로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대표적으로 두 개로 나뉘어요. 피지컬 데포지션 프로세스, 이제 물리적으로 증착을 하는 거고요. 케미컬 데포지션 프로세스, 화학적으로 증착을 하는 건데, 이게 뭐냐면은 화학적으로 증착을 한다는 거는 증착을 하면서 얘들을 반응시키면서 증착을 한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증착이 되면서 얘들이 화학적으로 반응을 해요. 근데 피지컬 데포지션 프로세스는 이미 합성돼 있는 거를 쏴 올려 갖고 증착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소스라고 하죠. 저희들이 소스라고 하면은 소스가 이제 반응물 이제 증착물이라 하면은 피지컬 데포지션 프로세스는 저희가 예를 들어서 타이타늄 옥사이드를 만들려고 해요. TiO2를 만들려고, 이 물질을 쌓으려고 하면 여기에 피지컬 데포지션 프로세스는 TiO2를 미리 만들어 놔요. 그리고 이거를 쏴주는 거예요. 이걸 쏴줘 갖고 나중에 그 증착을 했을 때 TiO2가 쌓이는 거고, 케미컬 베이퍼 데포지션은 TiO2에 들어가는 그 반응물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TiC 플러스, 얘네들을 쏴주고 여기에 열을 가해갖고 TiO2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증착을 어떻게 하냐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이미 TiO2 금속 산화물을 만든 상태에서 증착을 하는 거고, 또 다른 하나는 전구체들을 쌓아 올려줘서 얘네들이 방막을 형성하기 이전에 얘네들이 반응을 하면서 여기 이렇게 최종적으로 나중에 증착을 하고 꺼냈을 때 이제 TiO2가 되는 과정을 저희는 케미컬 데포지션 프로세스라고 하고, 완성품을 이제 증착하는 거를 피지컬 데포지션 프로세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증착 장비 같은 거 보면은 물론 용액 공정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단순한 구조지만, 이렇게 진공 증착 이런 같은 경우에 굉장히 어려운 장비들을 써요. 이런 것들을 쓰고요. 여러분들이 이런 걸 쓰게 될 일은 없겠지만 적어도 이 분야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기술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이 프로세스를 어느 정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백큐ම් 데포지션이 있고 에어 데포지션이 있어요. 백큐ම් 데포지션부터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백큐ම් 데포지션은 이렇게 소스가 있고 여기 위에 이렇게 기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증착하려는 그 기판. 예를 들면 이걸로 치면은 실리콘 위에 알루미늄 나이트라이드 깔려면은 실리콘이 이 위에 있고 알루미늄 나이트라이드가 이 아래에 있는데 에어에는 되게 분자들이 많아요. 산소도 있고 질소도 있고 수분도 있고 굉장히 분자들이 많아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저희들이 전구체 쏘아주면은 이렇게 얘네들이 산소나 질소나 수분에 튕겨가고 이게 위에 증착이 잘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그 체인버 안에 그 반응하려는 이 통 안에 최대한 모든 분자를 미리 다 빼준 상태에서 알루미늄 나이트라이드나 타이타늄 옥사이드 이런 것들을 위로 쏘아 올려주기 위해서 진공을 엄청 뽑거든요.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10의 마이너스 6승에서 9승 토르까지 뽑는데 이러한 진공을 많이 뽑을수록 이 위에 저희들이 증착하려고 하고자 하는 면에 잘 깔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건 민프리패스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예를 들면 저희가 증착하려는 물질이 이 하늘색이에요. 하늘색인데 이게 다른 분자에서 이제 막 부딪혀 가면서 가게 되면은 결국에 민프리패스가 굉장히 짧아져요. 그 말은 즉슨 이제 가려고 하는데 또 부딪히고 계속 컬리전이 계속 일어나가지고 목적지까지 도달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아니면 제대로 못 가는 현상을 가지고 저희들은 증착에 뭔가 진공 증착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데 이러한 빨간색 그 불순물들, 대기 중에 불순물들을 없애면 민프리패스가 길어지면서 그만큼 증착도 빨리 되고 증착도 잘 되는 그런 현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민프리패스는 이제 항상 클수록 좋고요. 이제 그만큼 얘네들이 목적지까지 빨리 가고 잘 갈 수 있다라는 설명을 하기 위해서 도입된 개념이에요. 반대로 여러분들이 용액 공정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기판이 아래 있고 이제 뭐 실리콘 방방이 아래 있고 위에서 용액을 뿌려요. 뿌리면서 얘네들을 이제 스핀 코팅 시키거나 아니면 프린팅 시키면서 방망이 품질을 좋게 하는 기술인데 여기는 기본적으로 용매가 들어가고요. 용매가 들어간다고 해서 나쁜 게 아니에요. 다만 여러분들이 이제 액상 증착으로 할 경우에는 이 액상에 대기 중에 산소, 수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 질소, 메탄, 당당한 다양한 불순물들이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그 반응을 할 때 이런 것들이 관여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관여를 한다고 해서 일반적으로는 진공증착에 있어서는 이게 좋은 개념이 아닌데 용액증착에서는 저희들이 실제로 이러한 불, 대기상의 불순물들을 추가적으로 이용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티아웃을 만들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저희들이 오히려 타이타늄 TiCl4 뿌린 다음에 대기 중에 열 처리해서 놔두면은 대기 중에 O2가 와가지고 이 TiCl4를 TiO2로 변환시켜 주기도 하거든요. 그래갖고 저희들은 용액 증착을 할 때는 조금 더 대기 중에 있는 가스들을 활용해서 증착할 때도 있고요. 다만 진공 증착에서는 그러한 대기에 뭔가 있는 불순물들을 최대한 없애야 된다. 왜냐면은 억시전이 산소가 있던 뭐가 있던 간에 얘네들이 이제 그런 파티클 콜리전을 통해서 증착이 잘 안 돼요. 증착이 방해가 돼요. 그래서 이제 백큐ම් 데포지션에 대해서 먼저 종류들이랑 특징들을 설명해주고 그리고 에어 데포지션 어떻게 보면 리퀴드 데포지션이죠. 리퀴드 데포지션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 증착 무기 증착 방법론에 대해서 마무리를 할게요. 썰멀 이베퍼레이션. 썰멀 이베퍼레이션은 말 그대로 열로서 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소스가 있고요. 아래 이렇게 소스가 있어요. 그럼 여기에 대충 뭐 골드나 알루미늄이나 이런 금속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위에는 기판이 있어요. 저희들이 증착하고자 하는 거. 그러니까 주로 썰머 이베퍼레이션은 단순하게 생각해서 여기에 그 커런트를 줘가지고 이 양쪽에 커런트를 줘가지고 여기 끓이는 거예요. 에너지 줘가지고 엄청 높은 한 1000도 또는 1500도까지 끓여요. 금이 끓게 되면 이제 위로 올라가겠죠.
그래갖고 위에 증착되는 방식이 서머 이베퍼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서머 이베퍼레이션을 작동시키면은 여기 텅스텐 보트가 아래 이렇게 3000 텅스텐 보트가 약 3200도까지 버티거든요. 3200도짜리 이 보트에다가 금이나 알루미늄 같은 거를 놔가지고 한 1500도, 1000도까지 끓이게 되면은 금속들이 이제 위로 날아가게 되면서 방막에 증착이 되게 되는 과정이에요. 주로 썰모 이베퍼레이션은 이제 금속 산화물은 워낙 그 보이링 템퍼러처가 높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음, 일반적으로 금속 증착 할 때 많이 쓰이게 되고요. 이런 것들을 단순히 열을 가해서 끓인다. 이걸 썰모 이베퍼레이션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금속 산화물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보일링 템퍼러처가 높아요. 막 텅스텐 옥사이드는 1500도고, 3200도고, 또 다른 금속 산화물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2000도대 온도가 너무 높아요. 근데 이걸 서멀 이베퍼레이션으로 깔게 되면은 이 아래 텅스텐 이 소스 있잖아요. 이 소스가 부러지게 돼요. 온도가 너무 높으면 얘네들이 이제 물성이 흐느적거리면서 녹으면서 끊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고장나기 때문에 주로 낮은 온도라고 해도 엄청 낮은 게 아니라 한 1000도, 1500도일 땐 서머 이베퍼레이션 많이 쓰고 스퍼터 같은 경우에는 한 2000도 이상 그 높은 보일링 템퍼처를 갖고 있는 대표적으로 금속 산화물 같은 걸 증착하는 데 많이 씁니다. 이거의 원리는 굉장히 에너지가 높은 에너지를 가해주는 공정이에요. 이건 끓이는 게 아니라 커런트를 줘서 여기 온도를 높이는 원리가 아니라 아르곤을 플라즈마에 때립니다. 플라즈마에 때려갖고 이제 얘네들이 이제 아르곤 이온 상태에서 이제 타겟 저희들이 증착하고자 하는 뭐 타이타늄 옥사이드 이런 타겟에 부딪히게 돼요. 그 원자가 부딪히면서 예를 들어 망치 같은 거를 벽에다 떼면 이제 시멘트 가루가 떨어질 거 아니에요. 얘들이 깨지면서 그것처럼 이 TiO2 타겟이 깨져요. 깨지면서 이 깨지는 파티클들이 위로 가서 증착이 되게 되는 건데 얘네들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증착이 되게 되면은 아무래도 그 가루들이 증착되는 거잖아요. 생각보다 도포도가 그 커버리지 방막의 품질은 별로 안 좋지만 워낙 높은 물질을 갖는 보일링 템퍼러처를 갖고 단단한 물질일수록 이렇게 아르곤 플라즈마 아주 고어 에너지를 표면에 때려갖고 이제 거기서 떨어져 나오는 이제 금속 산화물 같은 거를 표면에 많이 증착하는 게 이제 스퍼터 데포지션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아르곤이 때리니까 금속 산화물 금속 산화물 위주의 증착을 주로 스퍼터 데포지션으로 하고요. 스퍼터 데포지션 같은 경우는 여기서 또 그 플라즈마를 때리면서 자기장이 발생하거든요. 자기장이 발생하다 보니까 타겟이 이렇게 있으면은 얘네들이 자기장에 따라 갖고 좀 증착되는 면들이 다 달라요. 그 말은 즉슨 타겟이 처음에 이렇게 시작하는데 쓰다 보면은 이 자기장에 따라서 이제 여기만 이제 그 가운데 부분만 이제 주로 아르곤이 때리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얘네들이 점점 깊숙이 이제 고르게 파이는 게 아니라 고르게 얇아지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중심부 자기장의 중심부만 이렇게 파여갖고 좀 나중에 가서 좀 증착에 문제가 생기긴 하는데 일반적으로 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또 다시 녹여갖고 다시 플랫하게 만들고 또 증착하고 또 가운데 파이면은 다시 녹여갖고 또 플랫하게 평평하게 만든 다음에 증착을 할 수 있긴 해서 큰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썰물 이베퍼레이션이나 피지컬 베이퍼 데포지션은 열로 끓이거나 아니면은 그 아르곤을 쏴가지고 이런 파티클들을 위에 증착하는 거다 보니까 얘들은 기본적으로 화학 반응이란 걸 유도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좀 더 피지컬리 물리적으로 증착하는 거라서 이 두 개는 피지컬 베이퍼 데포지션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이제 저희들이 잠시만요. 이제 케미컬 베이퍼 데포지션이라는 단어가 생깁니다. 그게 뭐냐면은 케미컬 베이퍼 데포지션은 이제
화학 물질 두 개를 반응시키는 거예요. 이 진공 상태 안에서, 체인버 안에서. 그래갖고 그 케미컬 베이퍼 데포지션인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러한 반응물들, 전구체들을 한 두세 개 정도 같이 연결을 시킨 다음에 얘네들을 같이 쏴줘요. 쏴준 다음에 이 서브스트레이트가 있잖아요. 서브스트레이트에 저희들이 증착하려고 하는 뭐 실리콘 웨이퍼나 그런데 이제 두 가지 이상의 물질을 쏴줘가지고 표면에서 반응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케미컬 베이퍼 데포지션은 대표적으로 얘네들을 쏴줄 때 동시에 쏴줘요. 동시에 쏴주다 보니까 그러면은 배관에서 반응하지 않냐. 얘네들이 같이 쏴주게 되면은 기판에서만 반응하는 게 아니라 이동 중에도 반응을 할 수 있잖아요. 그게 배관에서 그래서 기술이 뭐냐면은 배관 안 하고 표면 증착 기판에서만 반응해 주도록 이거를 조절하는 게 기술인데 그 기술이 뭐냐면은 이 기판의 물질 표면 특성이 있어요. 이 표면에서 이 전구체가 뭐 두세 가지 뿌렸을 때 표면에서는 예를 들면 그 트랜지션 템퍼러처 T 표면 특성이 있는데 이 표면에서만 반응하도록 저희들이 그 환경을 조절해 주는 게 기술이에요. 그래갖고 어떻게 보면은 좀 더 얘네들이 반응을 하려면 어느 액티베이션 배리어를 지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대기 중에서는 반응을 안 하고 진공 상태에서는 반응을 안 하고 이 표면에서만 특별히 반응을 하게 제어하는 게 이제 이 표면 기술, 이 하부 막질의 기술, 그리고 공정의 기술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케이스들을 이용해서 진공 상태에서 화학 레이어 표면에서 반응을 시키는 거를 이제 케미컬 베이퍼 데포지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토믹 레이어 데포지션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현재 존재하는 증착 기술에서 가장 정점을 찍고 있는 기술이긴 한데요. 이 기술이 뭐냐면은 아까는 이렇게 두세 가지의 전구체가 있으면 같이 쏴준다 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아니에요. 하나씩 쏴줘요. 하나씩 굉장히 얇게 모노레이어 기준으로 쏴줍니다. 그래서 처음에 TMA 먼저 쌌고 그리고 표면에 TMA 먼저 쌌고 TMA를 퍼지시키고 이제 표면에 붙은 거 외에 그 공기 중에 있는 TMA는 퍼지시키고 그 위에 수분을 또 뿌려요. 그러니까 시퀀셜리.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어, 시퀀셜 순차적으로 뿌려요. 같이 프리커서를 같이 뿌리는 게 아니라 순차적으로 뿌리게 되면은 얘네들이 계속 막질이 되게 우수해지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얘들이 한층 어찌됐건 저희가 뭐 50나노 방막을 쌓는다 했을 때 얘네들이 굉장히 여러 레이어를 갖고 있어요. 50나노에도 뭐 50개의 레이어가 있을 수 있고 500개의 레이어가 있을 수 있는데 ALD 자체가 굉장히 얇게 거의 앵스트롬 수준으로 얇게 한 막씩 깔다 보니까 얘네들이 방막이 쌓일 때 갖고 있는 유니포미티나 방막의 퀄리티가 굉장히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리피티션 계속 얇게 계속 스태킹하면서 쌓다 보니까 굉장히 여러 번 쌓아줘야 돼요. 근데 이건 단점은 뭐냐면 우수한 막질을 가질 수 있지만 문제가 뭐냐면은 우수한 막질을 가질 수 있지만 얘들의 문제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왜냐면은 한 층 계속 쌓아갖고 저희가 목표 지점까지 도달하기 위해서는 증착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반면에 케미컬 베이퍼 데포지션, 스퍼터, 서머 이베퍼레이터는 엄청 빨리 쌓을 수가 있어요. 상대적으로 시간이 빨라서 경제적으로 유리하지만 전반적으로 우수한 막질을 갖기 위해서는 아토믹 레이어 데포지션을 해야 된다. 근데 항상 저희들이 인더스트리에 가게 되면은
이제 항상 저희들이 이제 시간 대비 생산해야 되는 양이 있잖아요. 그런 걸 고려했을 때는 아토믹 레이어 데포지션만 쓸 수가 없어요. 굉장히 어려운 막질 또는 얇은 막질에서는 아토믹 레이어 데포지션을 많이 써야 되는데 그 외에 조금 대충 쌓아도 되는 방막이 있잖아요. 분명 하다 보면 거긴 케미컬 베이퍼 데포지션, 스퍼터 아니면 서머 이베포레이션을 많이 써요. 그래서 케미컬 베이퍼 데포지션 만들 때 뭐 금속 산화물이나 지라 막질 이런 것들 많이 만들고 순수한 금속을 쌓을 땐 서머 이베포레이션 많이 씁니다. 아토믹 레이어 데포지션도 반응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순수 금속보다는 산화물 또는 지라막 이런 것들을 많이 쓰고요. 그리고 이제 용액 공정으로 넘어가서 용액 공정은 이제 액상으로 증착하는 건데 액상으로 증착하기 때문에 진공 시스템을 잡지 않게 돼요. 진공 시스템을 잡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에어에서 나쁘게 얘기하면은 에어 공정을 저희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에어를 긍정적 에어 안의 물질을 반응물로서 활용 또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할 경우에 비용 이제 추가적인 산화시킬 수 있는 전구체가 필요하지 않으니까 비용적으로 저렴하고 또 이렇게 진공 공정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진공을 빼야 되잖아요. 엄청 복잡하게 생겼잖아요. 이거 구축하는데 돈 엄청 많이 들어요. 삼성에서도 이 장비 한 대에 50억 정도 하는데 결국에 좋은 막지를 깔기 위해서 까는 건데 한 대당 50대고 한 대당 50억이란 고가의 비용이 들고 또한 이 그 진공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진공을 계속 뽑아주는데 한 번 쓸 때마다 거의 며칠 동안 이 그 진공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며칠 동안 계속 백큐 진공을 뽑아줘요. 뽑아주면 거기에 따른 시간, 비용, 그리고 에너지 이런 것들이 다 낭비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진공 공정 자체는 고에너지, 고위험, 그리고 고비용의 그 과정인 반면에 스핀 코팅으로 용액 공정은 굉장히 쌉니다. 그러니까 가장 이상적인 거는 용액 공정으로 진공 공정만큼의 품질을 만들면 돼요. 근데 그게 불가능하지가 않아요. 저희들도 용액 공정을 통해서 진공 공정만큼의 특성을 내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진공 공정보다 더 좋게 나오는 것들도 논문들을 제가 이전에 서울대에서 많이 썼기 때문에 진공 공정에 대해서 용액 공정에 대해서 단순히 이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항상 그 가능성이 있다. 용액 공정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여기에 이제 이 물방울에 전구체들이 있어요. 타이탄 TiO2 만들기 위해서 TiCl4 이렇게 한다 했는데 얘네들이 지금 상온이기 때문에 용액으로 있다가 25도이기 때문에 용액으로 있다가 이렇게 뿌리게 돼요. 뿌린 다음에 돌려요. 원심력을 이용해 가지고 막 돌아요. 막 돌면은 얘네들이 이렇게 펴지게 되고 여기서 이제 여기서 이제 어 여기서 이제 한 500도 열 처리를 해요. 500도나 300도 열 처리를 하게 되면은 얘네들이 이제 액티베이션 에너지, 이제 열 에너지를 받아갖고 결국에 TiO2로 되게 됩니다. 그리고 외부에 있는 산소들 있잖아요. 대기 중에 있는 산소들이 추가적인 결정화를 시켜갖고 우수한 막질을 만들게 되는데 만약에 에어에서 NH3를 해서 TiN을 만들려고 하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외부에 있는 억시즌들이 관여를 해가지고 억시즌이 조금 타이타늄 나이트라이드 디펙트의 나이트로젠 같은 것들이 들어가게 되긴 해요. 그래서 주로 에어에서 합성하려면은 일단 옥사이드 계열이 가장 적합하고요. 나이트라이드 이런 거는 아직까지 진공 증착으로 많이 해야 되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핀 코팅, 뱅글뱅글 돌려서 원심력으로 증착하는 방법도 있지만 저희들이 이제 용액을 위에 발라갖고 이렇게 프린팅 기술, 이렇게
뿌리고 이렇게 얇게 펴바른 다음에 말리는 기술들도 많이 프린팅 기술들도 많이 보호가 됐어요. 그래갖고 저희들이 실제로 제품 태양광이나 유연 소자 또는 얇은 막지를 만들 때는 이렇게 프린팅 기술로 이렇게 태양광이나 반도체 소자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기술들이 아직까지는 많이 쓰이긴 하긴 하는데 반도체 쪽에서 이제 상용화되기 위해서는 아직까지 기술 개선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갖고 좀 계속해서 어떻게 대기 상태를 어떻게 제어하느냐 또는 어떻게 하면은 방막을 좀 더 얇게 만들 수 있느냐. 왜냐하면 에어에서 만들면은 이제 아토믹 레이어 데포지션은 앵스트롬 스케일까지 깔 수 있고요. 10앵스트롬이 1나노예요. 그래서 이제 앵스트롬까지 깔 수 있고 케미컬 베이퍼 데포지션이나 스퍼터, 더머 이베포레이션은 이제 나노 스케일까지 깔 수 있고 스핀 코팅도 나노 스케일까지 깔 수 있고요. 하지만 프린팅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이크로, 이제 1000나노가 이제 1마이크로죠. 주로 마이크로 스케일이나 아니면은 뭐 수백 나노 이 정도기 때문에 저희들이 엄청 얇게 쌓으려고 할 때는 프린팅보다는 스핀 코팅이나 이제 이런 증착 장비들을 많이 이용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한 수백 나노이기 때문에 이런 스핀 코팅이나 프린팅 기술들을 많이 이용할 수 있지만 반도체에서는 이제 뭐 수십 나노 까는 것도 있지만 엄청 특정한 방막에 대해서는 막 2앵스트롬 깔거든요. 2앵스트롬 깔 때는 저희들이 스핀 코팅을 지금 못 써요. 스핀 코팅이나 용액 공정을 못 해요. 기술적 한계 때문에. 근데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뭐 수십 나노 깔 때는 뭐 용액으로 가도 되죠. 근데 엄청 얇은 방망을 깔 때는 ALD, 아토믹 레이어 데포지션을 사용하긴 해야 돼가지고 현재 어떻게 보면 용액 공정이랑 용액 공정이랑 진공 공정이랑 같이 혼합을 해서 현재 증착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산업에서도. 반도체에서도 용액 공정 쓰고요. 다만 이렇게 엄청 센시티브한 막 수앵스트롬, 1, 2나노 이렇게 깔 때는 스핀 코팅 많이 안 쓰고 주로 ALD 많이 쓰고요. 그 외에는 나이트라이드 방막 이런 거 만들 때는 케미컬 베이퍼 데포지션, 스퍼터 많이 쓰고 전극 깔 때는 서머 이베포레이션 많이 쓰고 그 외에 좀 더 이제 얘네들이 저희는 액상 공정이라고 하거든요. 액상 공정이기 때문에 이제 전구체가 주로 액체 상태일 때 저희들은 스핀 코팅이나 프린팅 기술들을 많이 이용합니다. 그렇게 깔아요. 근데 이러한 것들이 나중에 가서 왜 중요하냐면은 저희들이 서브스트레이트 위에 필름을 깔게 되잖아요. ALD를 하든 CVD를 하든 스핀 코팅을 하든 어떤 방식으로 깔게 되는데 얘네들이 이제 에피텍시얼 그로스란 말을 많이 쓰는데 얘네들이 격자가 있어요. 서브스트레이트 아래에도 얘네들이 크리스탈들이 얼라인 돼 있는 규칙이 있는데 저희들이 단순히 피지컬 데이터 데포지션이나 용액 공정은 이제 어떻게 하기 따라 다른데 단순히 얘네들을 잘 얼라인 안 하고 쌓게 되면은 이 계면에 이제 레티스 미스매치가 일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전자를 이동하든 뭘 이동하든 레티스가 잘 연결이 얼라인 돼 있어야지 거기서 가장 이상적으로 전자와 홀을 이동하게 되는데 얘네들이 이제 이렇게 미스매치 제대로 얼라인이 안 될 경우에는 폴리크리스탈린 상태로 존재할 경우에는 이제 막질 간에 트랜스포트에 문제가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최대한 이 위에 뭘 깔 때도 최대한 에피텍시얼 그로스를 유도하기 위해서 최대한 레티스들이 얼라인 되도록 깔게 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가능하게 하는 공정이 현재는 아토믹 레이어 데포지션밖에 없어요. 얘네들은 하나하나씩 되게 조심스럽게 쌓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하부막에서 최대한 화학적인 케미속전을 유도해가지고 조심스럽게 에피텍시얼 그로스하게 쌓이는데 피지컬 베이퍼 데포지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막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막 품질이 아톰 레이어 데포지션이 제일 좋고요. 스핀 코팅도 기존에는 이렇게 폴리크리스탈린 좀 얼라인 되지 않는 상태로 깔렸는데 저희들이 여기에 단순히
스핀 코팅 할 때나 프린팅 할 때도 단순히 이런 것 전구체들만 넣는 게 아니라 그 인터페이셜 이렇게 계면과 계면을 레티스들을 잘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용액 처리를 또 해요. 표면에 그런 물질들을 같이 뿌리게 돼요. 그래갖고 표면에 어드이전이 잘 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물질들을 저희들이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러한 물질을 사용하게 됐을 때 이렇게 어드이시 그 에피텍시얼 그로스를 유도할 수 있는 용액 공정을 저희들이 유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많이 하고요.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이렇게 호모 에피택시가 잘 이루어질 경우에는 이렇게 물질 간의 스트레스나 그런 문제가 안 생기는데 이제 얘네들끼리 레티스 하부막이랑 상부막이랑 얘네들이 미스매치가 일어날 경우에는 표면에 에너지가 생성되게 되고 얘네들이 이제 나중에 에너지를 받거나 메커니컬 에너지나 서멀 에너지를 받을 때 이 레티스가 벌어지거나 깨지는 현상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항상 저희들이 방막공학에서는 이렇게 그 막과 막의 그 어드이전 결합을 좋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기술이고 저희들은 이거를 인터페이스라는 칭호를 씁니다. 이 계면 자체를 인터페이스라고 하는데 인터페이스의 어드이전을 좋게 하기 위해서 이제 에피텍시얼 그로스를 유도하게 되고 에피텍시얼 그로스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ALD와 같이 할 수 있는 증책 방법도 있지만 용액의 그런 인터페이스 어드 재료를 같이 사용해 주게 됨으로써 얘네들이 계면에서 이제 어, 에너지가 최대한 낮게끔 유도하는 그러한 공정 방법도 많이 써요. 그래서 여러분들 대학원 가거나 회사에서 이러한 계면 임프루빙 물질에 대해서 많이 적용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어떻게 이제 어드이전에 따라서 어떻게 얘들이 파괴가 되고 어떠한 식으로 온라인이 되는지에 대해서 어, 뭐 어떻게 보면 뭐 딱히 정리가 돼 있는 상태로 적혀 있진 않지만 이러한 그 계면에 이러한 현상들을 간략하게 설명해 둔 거고요. 항상 모든 분해나 모든 결함은 디펙트에서 형성이 돼요. 이러한 것들도 다 디펙트의 형성에 도움이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들은 그 하부막과 상부막 그 사이의 인터페이스를 최대한 잘 조절하기 위해서 이러한 증착 방법들을 다양하게 유틸라이즈 하는 게 아마 이러한 방막공학 또는 무기물의 증착에 대해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리고 이제 파이널 리뷰 할게요. 네, 이제 그 기말 리뷰를 해봅시다. 이제 리뷰 이후에 했던 게 저희가 에시드 베이스죠. 그래서 에시드 베이스에서 중요한 거는 이제 다양한 컨셉들이 존재해요. 브라스트 로리 컨셉, 아레니어스 컨셉 뭐 그렇게 존재하는데 다 그때도 얘기했다시피 이제 아레니어스 애시드는 그 하이드로젠 아이온을 형성하는 거 그리고 아레니어스 베이스는 하이드록사이드 아이온을 형성하는 거 어떻게 보면 한쪽은 프로톤을 주고 한쪽은 프로톤을 받는 역할이죠. 그 개념으로 이해하시는 게 훨씬 편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브라우스드 로리 컨셉이 제 입장에서 훨씬 편한데 왜냐면 뭐 하이드로늄 아이온 아이온 만들어내고 하이드로 이러한 화학적인 그 프로덕트 관점보다는 이제 전자를 받는 거는 프로톤을 받는 거는 이제 베이스고 이제 그 애시드는 그 양성자를 주는 거, 프로톤을 주는 거를 애시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항상 그 weaker base는 strong acid고 strong base는 weaker acid예요. 그래갖고 항상 저희들이 생각할 때 이러한 테이블을 보시면은
이런 같은 스트롱 애시드 같은 경우는 이제 윅베이스라고 얘기하기 좀 애매할 정도로 강한 애시드인 반면에 이제 이 중간에 있는 아민기 같은 경우에는 뭐 반응물에 따라서 만약에 저희가 HI랑 아민기를 반응시키려고 할 경우에 얘는 이제 베이스로서 존재할 수 있고 얘는 애시드로서 존재할 수 있다. 그래서 항상 원소 주기율표에 따라서 애시디티가 바뀌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 예전 강의 자료에 보시면 되겠지만 이제 그 패턴이 어떻게 됐었지? 피리얼 테이블 기준에서 아래로 가고 1로 갈수록 뭐 애시디티가 강해진다. 뭐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트렌드 참고하셔서 그 애시디티가 강해진다라는 그 기준을 여러분들이 알면 되고요. 이제 애시드랑 베이스랑 일반적으로 반응을 하게 되는데 스트롱 애시드랑 스트롱 베이스랑 합치면 합칠수록 반응이 세게 일어나고요. 강하게 일어나고요. 이제 윅 애시드, 윅 베이스가 하면 상대적으로 그 반응이 느리게 일어납니다. 그래갖고 스트롱 애시드 쪽에서 프로톤을 주게 돼서 하면은 이제 그, 그 컨주게이트 애시드가 되고 스트롱 베이스에서 이렇게 그 반응을 해서 위컬 애시드 프로톤을 뭐 받아갖고 위컬 애시드로 되면 컨주게이트 베이스라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반응 키네틱적인 거 강산과 강 베이스가 반응할수록 반응이 훨씬 더 비거러스하게 일어나가지고 이제 좀 더 그 키네틱적이던 뭔가 이제 결과물적이던 반응이 좀 더 그 프로덕트 페이버 쪽으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반대로 윅한 애들끼리 반응할 경우에는 반응이 좀 더 왼쪽으로 좀 더 이제 좀 더 이퀄리브름 형태로 되거나 아니면 한쪽으로 좀 약하게 이동하신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시드랑 만약에 베이스랑 반응을 하면 어떻게 될까? 이럴 때는 만약에 아민이랑 뭐, HI랑 반응하게 되면은 반응해요. 반응하는데 하나는 윅베이스고 하나는 스트롱 애시드로서 반응을 하는데 엄청 세게 일어나진 않아요. 그래서 이 반응을 세게 하기 위해서 뭐 베이스 물질을 더 베이직한 걸로 바꾸거나 윅베이스를 스트롱 베이스로 바꾸거나 아니면 애시릭한 거를 스트롱거 애시드로 바꾸는 식으로 해서 저희들의 반응을 좀 더 비거러스하고 좀 더 프로덕트 페이버한 쪽으로 유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반응들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슈퍼 애시드 이렇게 하이드로젠 이제 좀 약간 하이드로젠을 추가적으로 붙여갖고 좀 불안정한 물질 어떻게 보면은 이제 포스포러스 같은 경우에 이렇게 레조넌스 구조를 가지면서 좀 이제 하이드로젠을 추가적으로 갖고 있으면서 이 하이드로젠을 추가적으로 도네이팅 할 수 있는 그 슈퍼 애시드를 만드는 방법이 있고요. 베이스도 마찬가지로 이제 하이드로젠을 빼가지고 슈퍼 베이스의 불안정한 차지 형태를 가지면서 이제 나중에 반응을 할 때 좀 더 비거러스하게 반응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서 이러한 것들을 시도를 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그 저희들이 strength of the acid and base를 결정할 때 그 원소 주기율표를 보면은 오른쪽으로 가고 아래로 갈수록 stronger acid라고 했어요. 그걸 판정짓기 위해서 총 4개의 그 그 대표적인 이펙트를 쓰는데 대표적으로는 일렉트로네게티비티 이펙트. 당연하죠. 이제 오른쪽으로 가고 아래쪽으로 갈수록 이제 그 애시딕해진다라는 거고요. Size and Dislocation Effect. 이제 그 같은 극성 아래서 일렉트로 클라우드가 큰 경우 전자들이 비편자화되어 있어서 더 안정하게 돼서 더 stronger acid 좀 더 애시릭하게 변한다라는 논리고요. 레조넌스 이펙트. 얘네들이 그 레조넌스를 갖게 될 경우에 얘들이 더 안정적으로 변하면서 디로콜라이즈 되어 있는 전자들이 있으니까 구조적으로 안정화가 돼서 좀 더 스트롱거 애시드가 된다라는 논리를 이제 레조넌스 이펙트라고 하고 인덕티브 이펙트.
인덕티브 이펙트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이 얼마나 다이폴의 움직임에 따라서 그 롬피어의 밀도가 높고 낮으냐에 따라서 얘네들이 이제 그 에스릭하고 베이직하게 존재할 수 있는 그런 어, 그 요소가 달라진다. 그래갖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그 일렉트로네게티비티 이펙트, 사이즈 디스로케이션, 레조넌스 이펙트, 인덕티브 이펙트 이거를 다 고려해가지고 보시면 되고 스테릭 이펙트도 어떻게 보면 인덕티브 이펙트 또는 사이즈 앤 디스로케이션 이펙트 쪽의 하나의 일환이긴 한데 어, 이게 이제 얼마나 분자가 벌키하냐, 얼마나 옆에 그 뚱뚱한 유기 분자들이 많이 붙느냐에 따라 갖고 이런 SDT가 변한다라는 거를 스트렉 이펙트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뭐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이 여러분들이 이제 그 책에 있는 예제 문제들 있잖아요. 한번 쭉 풀어보시고 그 이러한 이펙트들에 의해서 SDT가 어떻게 변하는지 판별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차피 내용이 많아갖고 좀 빨리빨리 갈게요. 어차피 다 얘기했던 내용이고 또 책에서도 예제 문제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풀어보면서 감을 충분히 잡을 수 있고요. 억시엑시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애시드들 중에 억시전 아이온들을 같이 갖고 있는 것들이고 이러한 것들이 주로 반응을 시키면은 주로 산화물 형태로 많이 가게 됩니다. 그래갖고 이제 이러한 종류가 있다라는 것만 알면 되고 억시전이 많으면 많을수록 애시딕하다는 거를 어느 정도 알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거 그냥 뭐 하드 애시드, 소프트 애시드는 말 그대로 이제 스트롱 애시드면은 하드 애시드고 그 좀 윅 애시드면은 소프트 애시드라고 해서 이제 반응적으로 봤었을 때 당연히 하드 애시드나 하드 베이스가 훨씬 반응이 더 잘 일어나겠죠. 그래갖고 여러분들이 그거를 그 개념만 알면 되고요. 뭐 하드 소프트 그렇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이제 좀 네. 스트롱 애시드냐 스트롱 베이스냐에 따라서 하드 소프트가 나뉜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엔하이드로스 억사이드 얘네들은 이제 금속 산화물인데 이제 얘네들이 이제 애시드랑 스트롱 애시드랑 그 베이스랑 반응을 해가지고 저희들 금속 산화물을 만든다고 했었을 때 이제 주로 결과물도 결국에 conjugate acid or base잖아요. 결과물도 어떻게든 얘들이 애시드 특성이나 베이스 특성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애시드 옥사이드 같은 경우에는 결과물로 애시드 옥사이드가 나타났을 경우에는 이거는 주로 그 친수성이고요. 베이직 옥사이드 같은 경우에는 좀 물에 잘 녹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잠시만요. 전화가 와서. 그래서 이제 애시드 옥사이드 잠시만요. 그래서 애시드 옥사이드나 베이식 옥사이드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 물에 넣었을 때 이제 물에 녹였을 때 얘네들이 그 애시드 옥사이드가 되냐 베이직 옥사이드가 되냐인데 베이직 옥사이드가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생각하는 금속 산화물이라 생각하면 되고요. 애시드 옥사이드도 금속 산화물이 있긴 있어요. 근데 쉽게 이해하시려면은 베이직 옥사이드가 금속 산화물을 생각하면 되고 애시드 옥사이드는 좀 더 이러한 비금속류 어떻게 보면 설퍼 SO3 같은 경우는 애시드 옥사이드가 쓰고요. 마그네슘 옥사이드 뭐 MgO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베이직 옥사이드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특징들이 오른쪽에 있고요. 한쪽은 어찌됐건 옥사이드나 베이직 옥사이드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이 갖고 있는 특성이 다르게 됩니다. 주로 금속이랑 결합할 때는 아이오닉 본딩을 형성하고 있고요. 반대로 이렇게 설퍼 같은 경우 이건 코밸런트 반딩. 그리고 이제 결과물이 애시드고 베이스이기 때문에 얘들이 같이 붙었을 경우에는 반응이 애시드와 애시드끼리 반응이 잘 안 일어나요. 그래서 오히려 베이직 옥사이드 같은 경우에는 애시드 같은 거 부어주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이 반응을 하면서 녹아요. 그래서 저희도 애칭이란 말을 많이 쓰는데 애칭이란 게 말 그대로 식각 녹인다라는 뜻이거든요. 식각한다라는 건데 이렇게 뭐 깔고 나서 막질 깔고 나서 이게 만약에 금속산화물 베이직 옥사이드면 여기에 황산이나 HI 같은 거 부어주면은 얘들이 반응을 해서 다 녹아요. 그래갖고 그러한 식으로 다른 종류들의 옥사이드도 이제 금속 기반 또는 넌 금속 기반의 옥사이드들이 존재한다. 그리고 금속 기반은 베이직 옥사이드고 아닌 거는 애시드 옥사이드다. 그리고 아모포테리즘 이거는 이제 어떤 물질이 애시드도 되고 베이스도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럴 경우에 H2O 같은 경우에는 중성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중간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어, 그 그 산성일 수도 있고 염기성일 수도 있는데 가장 그거를 구분짓기 가장 편한 거는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그거예요. 이 구분짓기 위해서 가장 편한 거는 윅 애시드나 윅 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그 아모포테리즘 특성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아래에 이런 예시 같은 거 적어놨고요. 이제 전기화학 쪽으로 가게 돼서 이제 레독스 리액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레독스 리액션은 이제 화학 그 화학 반응에 있어서 얘네들이 이제 아토믹 차지들 어떻게 보면 전자 개념이죠. 아까는 좀 더 프로톤 개념으로 설명했는데 결국에 똑같아요. 왜냐면 전자를 주는 애들은 프로톤을 받게 돼 있고 전자를 받는 애들은 프로톤을 이제 주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이제 redox reaction도 chemical reaction which is the net change of atomic charge. 그냥 전자를 교류하면서 얘네들이 최종적으로 아토믹 차지들이 변화하고 또는 반대로 다시 돌아오는 그 전기화학적 반응을 redox 리액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전자를 계속 교환하는 과정에 있어서 여기서 전기화학적 반응이 일어나니까 그 전기가 발생하게 되고요. 이거를 저희들의 그 여기서 생성되는 에너지를 저희가 이제 전기 에너지로서 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단편적인 예인데 이제 배터리 같은 경우에 이렇게 전기화학적인 반응, 산화환원 반응을 통해 갖고 산화될 때 이제 생성되는 이 전기 에너지를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배터리에 저장을 해요. 반대로 환원할 때는 다시 반대로 충전을 해가지고 이제 전자를 다시 되돌려 가지고 다시 충전 그리고 방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소스로 사용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여기서 옥사이드를 최종적으로 주게 될 때 얘들을 리덕션이라고 하고 반대로 CO 같은 경우는 옥시전을 받기 때문에 얘들은 이제 옥시데이션이라고 합니다. 옥시데이션 defined as a loss of electrons. 주로 전자를 잃는 물질을 옥시데이션 물질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리덕션은 그 전자를 받는 애들. 여기선 그 산소가 옥시전 자체가 전자를 갖고 있는 전자쌍이기 때문에 이렇게 될 경우에는 카본 모노옥사이드가 카본 다이옥사이드로 될 때 얘네들이 옥시데이션 된다라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레덕스 리액션은 얘네들이 이제 반응을 하면서 리덕션이랑 당연히 두 가지 물질이 있을 경우에 하나는 리덕션 될 거고 하나 옥시데이션 될 거잖아요. 옥시데이션이랑 리덕션이 같이 일어날 경우에 저희들은 그러한 현상을 레독스 리액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H2일 경우에 이제 전자를 잃게 되면서 이제 그 옥시데이션이 일어나고 리덕션은 이제 플러린에서 전자를 받게 돼 가지고 이제 Fe 마이너스 차지로 될 때 하나는 옥시데이션이 되고 하나는 리덕션이 된다. 그리고 이제 그 리덕션이 되는 물질을 저희들은 옥시다이징 에이전트라고 하고
반대로 옥시다이즈 되는 애를 리듀싱 에이전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그 데피니션적인 의미는 이 아래 다 적혀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할 때 항상 옥시데이션 넘버들을 잘 기억해야 돼요. 이거는 실제로 시험 문제에서 가볍게 여러분들이 풀어갈 수 있도록 적을 이제 질문 그 시험에 출제를 할 예정이고요.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을 보기보다는 이제 옥시데이션 넘버는 그 옥시데이션 스테이트 그리고 이거 찰즈 오브 에럼 하이드로젠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1을 갖고 있겠죠. 산소 그리고 그 옥시전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를 갖고 있어요. 그렇게 보편적인 일반적인 특성이 있는데 문제를 보시면 이렇게 물질에 대해서 옥시데이션 넘버를 적으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칼슘의 옥시데이션 스테이트 몰라도 옥시전의 옥시데이션 스테이트는 알잖아요. 상식적으로. 왜냐면 여기 보면 알죠. 아니면 원소 주기율표를 봐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물질이 정해졌을 때 칼슘의 옥시데이션 넘버는 플러스 2다. 반대로 여기서는 이제 카본이 4고 옥시전이 마이너스 2니까 여기 있는 칼슘도 플러스 2 차지를 갖고 있다. 근데 만약에 반대로 저희들이 H 좀 어렵게 가자면 모르겠어요. 그냥 임의의 물질을 만들어낼게요. 만약에 시험 문제에 이런 게 나왔다. 잠시만요. 지금 저장이 되고 있나? 네. 만약에 이러한 물질이 있다. 그렇게 될 경우에 포타시움의 가스는 무엇인가? 포타시움의 가를 이제 모른다고 하고 물론 알지만 아마 1가겠죠. 당연히 1A 그룹이니까. 근데 일단 만약에 이걸 다른 금속이라 뭐 CU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NO는 더하기 5고 옥시전은 6이니까 옥시전은 6인데 이건 총 3개니까 6인데 마이너스 이가 3개 있으니까 6이겠죠? 근데 이게 커퍼가 이렇게 있다 하면은 커퍼는 이제 플러스 3가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커퍼의 가수를 유추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 옆에 가수가 달렸을 때는 그거 참고해서 같이 옥시데이션 넘버를 계산하면 되고 이러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화학 합성할 때 많이 필요한 거라 항상 알고 가시면 돼요. 스탠다드 포텐셜은 이제 그 스탠다드 포텐셜은 얘들이 화학적 반응을 할 때 이제 얘네들이 전자를 이렇게 오고 가고 하잖아요. 전자를 주고 전자를 받는데 여기서 생성되는 포텐셜을 저희들은 스탠다드 포텐셜이라고 해요. 거기서 생성되는 전기 에너지를 가지고 저희들은 이제 얘네들이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생성하고 그걸 배터리에 보관하냐 산화환원 반응을 통해서 배터리에 보관하냐 그런 거를 디파인 하는데 여기서 이제 뭐 그거를 결정짓는 게 뭐 스탠다드 하이드로젠 일렉트로드 레퍼런스 일렉트로드라고 하는데 이거는 일단 이제 그 하이드로젠 일렉트로드를 기반으로 실험적으로 디파인한 건데 실험에 대해선 중요하게 생각할 거 없고 일반적으로 이제 이러한 그 전자가 생성되는 정도에 따라서 이 생성되는 그 커런트 포텐셜의 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도 제 이전 슬라이드에 원소 주기율표에 트렌드 적혀 있는 걸로 기억하는데 이렇게 금속에 따라서 다른 그 이렇게 포텐셜을 갖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물질마다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출력을 내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금속들을 사용하면 되지만 또 금속에 따라서 희소성이나 그런 공정적인 합성 또는 그런 거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저희들이 쓰고자 하는 배터리의 스펙 또는 그 산화 환원의 스펙에 따라서 이러한 것들 그 포텐셜들을 잘 조절해 가지고 제품들을 만들면 돼요.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그 유명한 모델일 거예요. 저희들이 납축전지 배터리에 들어가는 자동차 배터리에 들어간 납축전지가 이제 이 메커니즘 기반으로 시작이 돼요.
그래갖고 하나는 PbO 일렉트로드고 하나는 Pb 일렉트로드인데 여기에 이제 SO4 이제 그 서퍼릭 애시드 반응을 일으키게 되면서 산화 환원이 일어나는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그래도 산화 환원 반응을 이렇게 기초적인 산화 환원 반응을 어느 정도 산화 반응이랑 환원 반응이랑 오버럴 리액션에 대해서 기재할 수 있으면은 그래도 산화 환원 반응이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고 이러한 산화 환원 반응을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항상 이 옥시데이션 넘버를 잘 기억하고 적용하시는 게 여러모로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규칙들을 잘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생성되는 에너지를 통해서 저희들이 실제로 이제 그 전기를 생성하게 되고 그 전기를 저희들이 저장을 하거나 아니면은 선풍기를 돌리기 위한 TV를 전원을 켜기 위해서 그러한 용도로 많이 사용할 수 있게 휴대폰을 켜려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포텐셜 생성되는 거는 물질에 따라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산화 환원 반응은 이렇게 일어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산화 환원 반응은 당연히 그 산화는 레드 일렉트로드에서 일어나 가지고 레드가 이제 전자를 받는 형식, 그리고 리덕션일 때는 이 PbO 일렉트로드가 이제 PbO 일렉트로드에서 반응이 일어나 가지고 이제 SOF4가 들어가고 옥시전이 이제 도네이팅 되는 형식으로 반응이 일어난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코디네이션 케미스트리는 말 그대로 이제 옥시데이션 넘버가 굉장히 중요해요. 어딜 가든 꼭 웨도스 리액션이 아니더라도 그 코디네이션 케미스트리에서도 이러한 그 옥시데이션 스테이트가 굉장히 중요한데 중심금속 기준에서 옆에 어떠한 리간드들이 붙느냐에 따라서 얘들의 지오메트릭 구조랑 그 물성이 변할 수 있다라는 거에 기초를 두고 이제 화학 구조적으로 접근한 게 코디네이션 케미스트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중심금속 주변으로 할로겐이나 유기물들이 이렇게 박히면서 오게노메탈릭 또는 메탈릭 구조를 갖는 거를 코디네이션 케미스트리의 기초라고 할 수 있고요. 옆에 이렇게 붙는 리간드들을 유기물 또는 할로겐 그룹들을 리간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얘네들이 이렇게 싱글 본드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다양한 결합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될 경우에 저희가 이전에도 얘기했지만 그 킬레이팅 효과라고 했는데 어차피 다음 슬라이드에도 얘기가 나오니까 이건 살짝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얘네들이 주로 리간드들이 박힐 때 얘들이 주로 코밸런트 반딩이 많이 일어나고요. 또한 아이오닉 반딩도 일어나긴 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코밸런트 반딩 중심으로 해서 오기노 메탈릭 시스템으로 번딩이 많이 일어나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여러분들 옥시데이션 넘버는 다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어야 된다. NH3 같은 경우는 당연히 차지가 0이니까 여기서 커퍼는 2고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지 나중에 화학식을 정하고 안정한 금속 그 무기물상을 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라는 걸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렇게 코디네이션 넘버가 있는데 코디네이션 넘버의 물질에 따라서 얘네들이 이제 테트라이드럴, 스퀘어 플래너, 옥타이드럴 이러한 형태로 존재가 가능하게 돼요. 일반적으로 옥타이드롤로 많이 존재하게 되는데 또 물질에 따라 아니면은 상태에 따라서 얘네들이 이제 그 테트라이드럴이나 스퀘어 플래너 형태로 존재하게 되고 그거를 결정지을 수 있는 게 이제 옥시데이션 넘버 기준에서 이게 4개가 붙을지 6개가 붙을지 이제 유추를 하고 거기서 이제 스퀘어 플래너가 될지 테트라이드럴이 될지는 이제 그 리간드들이랑 중심금속의 그 에너지 차이를 이용해 가지고 저희들이 얘네들이 플랫하게 될지 아니면 이렇게 조금 3D 구조로 될지에 대해서 유추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추하라는 문제는 내지 않을 거고요, 당연히. 왜냐면 이러한 것들은 좀 더 이렇게 붙여봤는데 이렇게 됐다. 좀 더 결과론주의적인 거기 때문에 이러한 구조가
있다라는 것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덴테이션은 이제 이렇게 하나만 바뀌는 게 아니라 이렇게 두 개 연결돼 이러한 복잡한 구조들이 바뀌었을 때 이제 얘들이 단순히 1대1로 결합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두 가지 본딩 또는 세네 가지 본딩이 한꺼번에 이루어질 때 저희들은 그걸 덴테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 이렇게 아민이 두 개 있을 때는 두 개가 이제 전자쌍 론페어가 있다 보니까 얘네들이 이제 중심 금속이랑 결합하는 결합 사이트로 작용해가지고 얘들은 이제 바이덴테이트가 일어나는 구조고 이것도 바이덴테이트고 이러한 것들은 이제 트라이덴테이트 구조로 가게 될 거고요. 이러한 같은 경우 EDTA 같은 경우 굉장히 복잡한 구조로 붙게 되는데 이렇게 물질에 따라서 이렇게 덴테이션이 변하는 거를 이제 킬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킬레이션이 어디 쓰이는지 알고 있어야 돼요. 어떻게 보면은 뭐 시스플라틴에 가장 보편적으로 쓰이기도 하고 시스플라틴에서 이제 얘네들이 싱글 클로린이 싱글 본드일 때 얘네들이 이제 다양한 각도로 DNA에 붙다 보니까 저희들이 DNA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 문제가 되는 DNA만 붙어야 되는데 이 시스플라틴이 그 각도가 계속 디스토션을 하면서 얘들이 결합 앵글이 다양하게 바뀌게 되면서 이제 정상적인 DNA에도 붙게 돼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DNA 뮤테이션이 일어나게 됩니다. 저희들이 시스플라틴이 붙어갖고 문제가 되는 DNA들만 이제 시스플라틴이 붙어서 작용을 해서 죽여야 되는데 얘네들이 이제 정상적인 DNA에도 붙게 돼요. 왜냐하면 이 클로린의 그 본드 앵글 자체가 딱 90도가 아니라 계속 다양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반면에 여기서 이런 덴테이션을 이용하게 되면은 여기서 얘네들이 움직일 수 있는 본드의 그 앵글 자체의 폭이 넓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잡아주는 이 바이덴테이트나 트라이덴테이트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이 그 결합 바이브레이션 되는 그 앵글의 정도가 많이 제어되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제 좀 더 문제가 되는 DNA에 박히게 되고 정상적인 DNA는 건들지 않는 쪽으로 그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덴테이션을 이용해서 많은 바이올로지컬 어플리케이션을 하고 뭐 헤모글로빈 또는 헤모글로빈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덴테이션을 이용해 가지고 다른 물질들이랑 반응 안 하고 단순히 순수하게 억시즌만 수송할 수 있는 그러한 구조를 갖기도 하고요. 또 여러분들이 이제 오게노메탈릭 시스템에서 왜냐면 주로 폴리덴테이트 같은 경우 오게노메탈릭 구조밖에 있을 수가 없죠, 사실. 근데 오게노메탈릭 구조인데 예를 들면 저희들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TRCl4에서 ETOH 하면은 TiO2가 된다 했잖아요. 근데 저희들이 얘네들을 단순히 얘는 분명 그 모노덴테이트예요. 그렇죠? 이렇게 존재하는데 여러분들이 TiCl4에 여기에 EDTA를 대신 붙입니다. 얘는 폴리덴테이트가 될 거예요. 그렇죠? 여기에 붙여도 TiO2 돼요. 대신에 얘네들이 만약에 저희들 일반적으로 생각했었을 땐 TiCl4에 그 ETOH 붙이는 것보다 EDTA 붙이는 게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반응이 느릴 거예요. 왜냐면 그만큼 폴리덴테이트로 얘네들이 떨어져 많이 박혀 있을수록 얘들이 한꺼번에 통 떨어져 나가려면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모노덴테이트보다 이제 반응이 느리겠지만 그 여러분들이 이제 화학 반응에 있어서 좀 천천히 TiO2를 방막을 성장시키는 그런 공정 같은 데에 한해서는 이런 TiCl4보다 EDTA 같은 거 쓰는 게 더 좋습니다. 그러면 왜 천천히 시키냐?
천천히 시킬수록 얘네들이 원래 약간 일반적으로 막질에서는 방막공학 표면에서 그 방막공학에서는 그 방막공학에서는 방막이 천천히 형성될수록 방막 품질이 좋아져요. 왜냐면은 방막이 쌓이면서 다양한 가스나 이제 저희들이 주로 반응물이라고 하죠. 반응물의 가스나 불순물들이 코프로덕트 또는 마이너 프로덕트라고 하죠. 이제 메이저 프로덕트가 티어 O2라고 치면은 여기 마이너 프로덕트에 HC에 이러한 가스 같은 것들의 마이너 프로덕트 같은 것들이 생겨요. 근데 반응이 빨리 일어나게 되면 이 마이너 프로덕트들이 빨리빨리 막지를 나가갖고 결국에 최종적으로 티어 O2만 있어야 되는데 반응이 너무 빨리 일어나게 되면은 이러한 마이너 프로덕트들이 막질 안에 트랩이 돼요. 그 불순물들이 마이너 프로덕트들이 막질 내부에서 트랩이 돼요. 그래갖고 원래 막지를 만들려면 반응이 천천히 일어나는 게 일반적으로 좀 더 고순도 막지를 형성시키는 데 좋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뭐 또 제품을 빨리 만들고 하다 보면은 빨리빨리 생산하고 하려다 보면은 이러한 불순물들이 안에 트랩 될 때가 있어요. 가끔씩. 그런 것들을 위해서 뭐 조금 킬레이션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새로운 전구체를 만들어서 이제 좀 반응 속도를 늘리거나 아니면 애시드 베이스 리액션을 통해서 조금 더 이제 반응을 빠르게 하면서 또 트랩되는 정도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신규 전구체들을 반응물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스트럭처럴 아이소머 이제 저희들이 이제 시스라고 해도 얘네들이 이렇게 AB 이렇게 그 X축으로 붙어 있냐, Y축으로 붙어 있냐, 또는 이렇게 Z축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90도로 이렇게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아무튼 얘네들이 시스 둘 다 시스 구조잖아요. 시스 구조인데 얘네들이 이렇게 붙어 있냐, 아니면은 이렇게 좀 넓적하게 해서 이렇게 90도로 붙어 있냐에 따라서 저희들이 얘들을 아이소머라고 합니다. 아이소머 자체는 화학식이나 위치는 같은데 같은 시스 구조인데 정확히 오리엔테이트 돼 있는 이런 비리간드들의 위치가 다른 것들을 아이소머라고 하고요. 말 그대로 트랜스 아이소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180도로 이렇게 눕혀져 있는 거를 네, 트랜스 아이소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옥타이드럴 구조일 때는 이렇게 오비탈들의 그 생김새가 이렇게 존재하고요. 디오비탈 기준이죠. 근데 옥타이드럴일 때는 주로 얘들이 리간드들이 결합을 하게 되면은 오비탈들이 생길 거잖아요. 그럴 때는 dz 제곱 dx제곱 마이너스 y제곱 위주가 이제 위로 가게 되고 주로 컨덕션 쪽에 안티본딩 사이트로 가게 되고 xy, xz, yz 같은 경우는 밸런스로 가게 됩니다. 그래갖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양한 물질들을 봤을 때 당연히 결합이 달라지니까 이 컨덕션과 밸런스 갭이 달라지겠죠. 근데 이 위에 있는 오비탈들의 종류는 이 두 가지 오비탈들의 종류고요. 이 아래 깔려 있는 것들은 반대로 좀 더 안정적인 그 본딩 사이트로 이 XY나 YZ, 옥타이드로 땐 XZ에 관여된 오비탈들이 밸런스 밴드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 코디네이션 리간드인데 이게 결국에 리간드들이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밴드갭이 커져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외우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이게 할로겐만 비교했었으면 모르겠지만 얘네들이 이렇게 CN이나 NO2, NH3 이런 것들이 붙을 경우에는 이 갭이 커지면서 이 밴드 갭이 점점 커지게 됩니다. 근데 이 갭이 커진다는 건 이 리간드들이 붙으면 붙을수록
물질 자체가 좀 더 안정화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밴드갭이 큰 물질일수록 그 일반적으로 좀 더 강한 결합을 하고 있고 좀 더 안정적인 결합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그 옥타이드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돼 있지만 그 테트라이드럴이나 스퀘어 플래너 같은 경우에는 또 위치가 바뀌게 돼요. 근데 그거는 이제 오비탈 이 오비탈들을 보면서 다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좀 더 대학원 가면은 제가 좀 더 명료하게 설명해 드릴 수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여기까지 이해하고 가기에는 너무 내용이 많아요. 그래갖고 일단 이러한 패턴으로 스플리팅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차피 이건 따로 시험 문제 안 낼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사실만 갖고 아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티 본딩 사이트랑 본딩 사이트랑 결국에 얘네들이 이렇게 그 존재를 하는데 이 오비탈의 그 시메트리에 따라서 얘들이 스플리팅 되는 그 패턴이 변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를 에너지적으로 다 일일이 비교를 해가지고 이 오비탈과 dx와 dz 제곱과 dxy, dyz 이런 걸 다 비교해야 되기 때문에 어, 이거는 이것만 해서 또 다른 렉처를 준비하기엔 좀 말도 안 된다 생각, 여기서는 말도 안 된다 생각해서 따로 추가하진 않았고요. 그래서 이제 금속에 따라서 다양한 밴드갭을 가진다. 당연히 얘네들이 갖고 있는 결합 에너지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밴드갭의 현상이 달라지는 거고요. 이제 금속, 네, 그래서 리간드 트렌드일 때 리간드들이 클수록 밴드갭이 작아지는 트렌드를 갖고 있고 그 금속 이제 반대로 금속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밴드갭이 작아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를 얀텔러 디스토션이랑도 접목시킬 수 있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냐면 얀텔러 그 왜냐면 리간드들이 크면 클수록 벌케이지잖아요. 거기서 디스토션 일어나 가지고 밴드갭이 작아지는 거고요. 반대로 그 밴드갭이 반대로 중심 금속이 작게 되면은 그만큼 리간드들이 붙었을 때 얘네들이 그 갖고 있는 그 앵글 자체가 앵글 자 그 결합의 길이가 작기 때문에 그만큼 리간드들의 사이즈가 동일하더라도 금속이 작게 되면은 얘들끼리 서로 리플시브 에너지를 갖게 돼요. 그래갖고 거기서 서로 스테리컬리 밀쳐내면서 얘네들이 네, 그 밴드 갭이 변하게 되고 얀텔러스 디스토션이 일어나게 됩니다. 시스 트랜스 이펙트에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시스 트랜스 이펙트는 시스 트랜스 이펙트는 이제 리간드들이 결국에 얘들이 화학적 반응을 할 때 어떤 물질에 리간드들이 이렇게 붙어 있을 거예요. 리간드들이 붙어 있고 반응물이 있는데 이게 클로린이잖아요. 클로린은 여기 있고 아민긴 여기 있으니까 클로린이 좀 더 스트롱거란 시스 이펙트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시스는 이렇게 옆에 90도 각도로 붙어 있는 거고 트랜스는 이렇게 180도 각도로 붙어 있는 건데 음, 이렇게 여기 처음에 그 중심 금속일 때 그 클로린이 있고 클로린이 있고 여기에 약한 그 리간드들 그 트랜스 이펙트가 약한 리간드들이 붙게 되면은 얘들은 이제 시스 상태로 유지를 하려고 하고 반대로 아민기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클로린이 더 강한 오도의 그 트랜스 이펙트를 가진 물질이 반응을 하게 되면은 얘들이 이제 180도로 트랜스로 겹친다는 그런 단순한 이론입니다. 하지만 얘네들이 어, 얘네들이 이제 화학 반응을 할 때 중요한 게 저희들이 이 오리엔테이션을 따라서 이 오더를 따라서 이 어떻게 구조적으로 존재를 할지에 대해서 유추할 수 있고 이렇게 유추를 하게 되면은 얘네들 시스 구조를 갖고 있냐 트랜스 구조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또 화학적 구조가 바뀌어요. 밴드갭이 바뀌기 때문에 오비탈 구조가 바뀌기 때문에 이런 시스 트랜스 이펙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
좀 더 이상적 저희들이 원하고자 하는 물질을 합성할 수 있고 이거는 시스트랜스 관련돼서는 시험 문제에 간단하게 낼 예정이에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시스랑 트랜스일 때 결과물이 프로덕트가 시스랑 트랜스일 때 과연 밴드갭 전자 구조적으로 어떤 게 더 좋을까 했을 때 일반적으로 트랜스가 안정하겠죠.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이걸 봤었을 때 A란 물질이 굉장히 벌키한 물질이에요. 벌키한 물질이고 B란 물질도 레스 벌키할 때 얘네들이 이렇게 같이 붙어 있으면은 그만큼 이 옆에 있는 어드제이슨한 옆에 이제 네이버링 돼 있는 A들이 서로 약간 좀 맞물릴 거예요. 좀 겹칠 거예요. 어찌됐건 전자구름들이 좀 겹치면서 얘들이 또 스테릭을 형성시키는 반면에 상대적으로 트랜스로 있을 때는 상대적으로 좀 덜 일으킬 거란 말이에요. 반대로 그럼 한번 다르게 생각해 봅시다. 이게 좀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B가 엄청 벌키한 거예요. 엄청 벌키한 물질이에요. 엄청 벌키하고 이걸 엄청 벌키하다 합시다. 얘네들이 이렇게 엄청 작은 물질이에요. 엄청 작고 얘가 엄청 벌키하면 얘들이 90도로 있을 땐 분명 맞물릴 거예요. 반면에 얘들이 이렇게 트랜스로 있을 때는 상대적으로 덜 맞물리겠죠. 그래갖고 일반적으로 구조적으로 봤을 때 트랜스 형태로 있는 게 좀 더 안정적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시스 트랜스 이펙트를 이용하면은 물질을 좀 더 어떤 쪽으로 해야지 안정하고 어떤 쪽으로 해야지 불안정하지에 대해서 알 수 있고요. 이것이 또 밴드갭에 좀 더 불안정할 경우에 밴드갭이 작아지겠죠. 좀 더 안정할 경우는 밴드갭이 커지고.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이거는 슬라이드에 안 했지만 제가 그냥 작게나마 시험 문제에 여러분들한테 어찌됐건 바이올로지컬 어프로치, 세미컨덕터, 뭐 태양광 어프로치 했잖아요. 그 챕터가 저는 그 내용에 대해서 문제를 낼 생각은 없어요. 다만 이거는 낼 것 같아요. 무기화학이 적용되는 예시를 낼 거고 어찌됐건 이제 종강이잖아요. 종강일 때 여러분들이 그래도 무기화학이 어떻게 실생활에 적용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이게 왜 유기물이 아닌 유기물로서 가능한지 현재 기술로서 밖에 존재할 수 없는 이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술적 한계죠. 여기서 요구하는 거는 기술적인 한계. 왜 세상에 무기물 정말 많은데 왜 무기물로서 존재해야 하는가? 예를 들면 태양광 같은 경우에 유기태양전지도 있어요. 하지만 왜 무기태양전지가 더 좋냐? 이런 것들이 될 수도 있고 이제 이제 그 외에 뭐 뼈 같은 경우는 이게 왜 무기물로서 존재해야 되냐? 왜냐면 뭐 답은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뭐 튼튼하니까 기본적으로 무기물 구조가 고체 구조가 많고 고체 구조에서 이제 결정성을 갖고 크리스탈린 페이즈를 갖고 크리스탈린 페이즈 때 전자전도도나 메커니컬 특성이 워낙 높기 때문에 저희들이 무기물을 항상 무기물 기반으로 무언가 생성을 해야 되고 현재 기술로서는 유기물이 충분히 단단하고 물성이 뭐 전자전도도도 좋고 다 좋으면 가능하겠죠. 이제 굳이 무기물을 안 써도 되겠죠. 근데 무기물이 어떻게 보면 고온의 열처리랑 이제 어찌됐건 그 고온의 열처리를 필요로 하는데 이 고온이란 게 과연 나쁜 건가? 왜냐면 고온으로 하게 되면은 결국에 결정성 크리스탈린 페이즈 결정화가 돼요.
근데 결정화를 되게 되면 전자적 특성, 물리적, 물성, 물리적 이런 것들이 다 올라가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무기화학 어차피 지금 뭐 수업 끝나고 뭐 이론적인 거 뭐 간단하게 다 짚고 한 학기 마무리하지만 왜 무기화학이 중요한지 그리고 무기화학의 산업에 있어서 무기화학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PN 정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디바이스 문제는 전 절대 안 낼 거예요. 그러니까 11강, 10강, 11강은 이런 것들이 존재한다는 거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는데 그 과거에 그 1강부터 9강까지 나왔던 내용들을 접목시켜서 이게 왜 무기물에서만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고 거기에 대해서 답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유기물도 할 수 있는 거면 저희들이 무기화학을 배울 이유가 없잖아요. 왜 무기화학으로서 이러한 분야가 성장을 해왔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그거에 대한 예시, 뭐 피엔 정션 모르셔도 되고 하지만 전자구조는 알아야 되겠죠. 뭐 백큐ම් 레벨, 페르미 레벨, 뭐 컨덕션 밴드 또 뭐가 있지? 페르미 레벨 그리고 밸런스 밴드 이런 거에 대한 사전적인 정의는 여러분들이 그래도 아시면은 되게 좋아요. 어떻게 보면 그건 뭐 반도체 소자, 뭐 태양광 이걸 떠나서 기본적으로 물질 안에서 정해지는 컨덕션 밴드, 밸런스 밴드, 페르미 레벨, 워크 펑션 그리고 백큐ම් 레벨 이런 것들은 이제 물질 내부에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건 아셔야지 시험 푸는데도 도움이 되고 하지만 9강, 10강, 11강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 여러분들이 그렇게 크리티컬하게 모든 부분을 이해하고 넘어가실 필요도 없고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복잡하게 깊게 얘기하고 싶지 않아서 그렇게 좀 수업 시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건데 여러분들이 그걸 어느 정도 알고 넘어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설명드린 거고요. 다만 그 내용들이랑 잘 접목시켜갖고 이제 무기화학이 왜 무기화학인지, 왜 무기화학이 필요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업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뭐 그래도 제 첫 강의, 제 수원대에서 첫 강의고 하다 보니까 다음 주 시험 시기 전에 그래도 간단하게 좀 그래도 제가 갖고 있는 좀 그래도 과학에 대한 가치관이나 좀 그런 것들을 같이 공유해드리고 시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